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오늘은 공부, 수행 얘기 하지 않고 사람 얘기, 책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 선생님이요. 이 책 샘터사에서 나왔죠. 이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책을 제가 다 보지는 않았고 거의 뭐 절반 정도는 봤는데 워낙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책이고 샘터에서 이 책이 2009년 5월 15일 날 첫 세가 나왔어요. 1세가. 근데 제가 이 가지고 있는 책은 2013년 11월 22일에 85세. 무려 85세. 대단한 거예요. 지금의 출판 시장과 비교를 하자면 엄청난 거고요. 85세 이 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장영희 선생님과의 저와 있었던 약간의 일화들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2019년에 강원도 인제의 용화사라는 용화선언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며칠이었냐면은 2019년 5월 9일 날을 제가 기억을 하는 게, 날짜는 기억을 잘 못했지만은 찾아보니까 5월 9일이더라고요. 9일이 무슨 날이었냐면은 저희 이제 하한거 결제일이었어요. 하한거 결제일인데 저희가 인제 용화사에 모였다가 인천 용화사에서 가서 이제 송담 스님 이제 법문을 듣고 다시 인제로 돌아오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핸드폰에서 주중에는 하루에 3번인가 2번 정도 10개였나 20개였나 10개였던 것 같아요. 10개의 짤막한 뉴스 같은 게 핸드폰으로 왔어요. 텍스트 형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막 영상도 보고 사진도 보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텍스트로 진짜 하루에 10개 정도 이렇게 뉴스가 오는 거예요. 그날에 되게 주요한 뉴스였겠죠. 뉴스가 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바깥 소식을 접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하루에 10개씩 오는 그 소식을 딱 접하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상황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5월 9일 날 무슨 뉴스가 왔냐면은 이제 장영희 선생님의 부고 뉴스가 뜬 거예요. 대학에서 이제 영문학 교수님이셨지만은 대학 교수님의 부고 뉴스가 하루에 10개 주요한 뉴스 중에 하나로 떴다는 거는 참 그래요. 참 대단하신 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으시고 여러 대중들에게 알려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고 뉴스가 뜬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5월달을 좀 잊지 못하는 것은 장영희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것도 있었지만 5월 9일날 첫 상목일, 삭발 목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안걸 들어서 첫 상목일날 그때 또 누가 돌아가셨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산에 이제 혼자 올라가서 이제 울다가 좀 내려온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해제하고 난 뒤였을 거예요. 해제하고 난 뒤에 제가 보통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제 해인사로 가서 저희 노장님께 인사를 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어디서 안거를 났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중에 바로 나왔어요. 바로 나와서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버스 타고서 아마 봉하마을로 갔을 거예요. 봉하마을로 가서 저녁이 늦어가지고 하룻밤 그 근처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제 영정사진이 모셔져 있는 그 근처에 절이 있어요. 절 이름 까먹었어요. 거기 가서 참배 드리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한 거는 저한테는 좀 잊지 못하는 좀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장영희 선생님도 계셨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계셨지만은 이 두 분에 대한 인상이 좀 깊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영희 선생님이 이제 병상에서 좀 힘들어 하시면서도 좀 이제 원고를 정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께서 돌아가신 때가 2009년 5월 9일인데 이 책이 나온 때가 5월 15일, 엿새 뒤에 이제 첫 새가 나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에세이집이었지만은 당신 에세이 출간되는 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책이었죠. 선생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3번의 암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유방암이 있으셨고 두 번째가 척추암, 마지막이 이제 간암이셨어요. 3번의 이제 암투병을 거치면서 이제 다듬는 글이었는데 되게 글 내용들은 이제 우울하지 않아요. 굉장히 위트도 넘치고 그리고 긍정의 힘도 있고 절대로 이제 당신의 어떤 상황처럼 암울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굉장히 문학적으로 승화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견디기 힘든 아픔을 건강하고 당당하게 바꿀 줄 아는 삶의 자세에서 독자들은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는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던 것 같고요. 2009년에 1세가 나왔고 2019년 그로부터 10년 뒤에 100세가 무려 100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쇠는 이제 85세고요. 이건 사실은 중고 서적이었어요. 어디서 샀냐면은 제가 뭐 예전에 간혹 이제 어디 서울 시내 돌아다니다가 알라딘 중고 서적 있으면 들러보면서 책을 사게 됐거든요. 책을 사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도반 스님이 좀 산에서 이제 잠깐 넘어져가지고 좀 크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병 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도반 스님 책 사준다고 이제 김난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책을 이제 사다 줬어요. 사다 줬는데 근데 그 책을 고르다 보니까 옆에 이제 이 책이 있는 거예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근데 장영희 선생님인 거예요. 전 장영희 선생님이 글을 쓴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장영희 선생님이 쓰셨네 하고서 책을 딱 집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탁 펴서 보았는데 제가 좀 책을 사는 원칙이 이래요. 무언가 와닿는 문장이 있어야 돼요. 한 페이지 읽으면서. 그리고 이게 잘 들어오지 않으면 안 사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와닿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책을 이제 같이 사게 되었죠.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이제 장영희 선생님의 수업을 2개를 들었어요. 제가 1전공이 주 전공이 뭐냐면 종교학이었죠. 근데 부전공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제 서강대학교에서는 2전공이라고 불렀어요. 제 2전공을 저를 뭐로 했냐면은 영문학을 했어요. 왜 영문학을 했냐면은 제가 군대를 이제 카투사로 전역하면서 영어를 조금 익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이거 써먹을 데가 없을까 해가지고 영문학이나 할까? 그거 저거 하면 회화라도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단순하게 영문학을 신청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 학교 수업에서 영미권 교수님들은 당연히 영어로 강의를 하셨지만은 몇몇 교수님들은 이제 한국어로 이제 영문학 강의를 하셨거든요. 장영희 선생님도 그 중 한 분이셨어요. 제가 다 기억은 못하고 하나를 기억하는 게 19세기 미국 문학이라는 이제 수업을 하셨어요. 저는 이 수업이 되게 좋았거든요. 19세기 미국 문학이 아마 당신의 전공이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나다니엘 호손의 이제 소설들을 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단편 소설 읽으면서 참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 영문학에 보통 들어가 보면은 영문학 그 당시에 저 때는 그랬어요. 영문학 강의실을 들어가면은 한 70%가 여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남학생은 한 20-30%? 여학생이 7-80%. 여학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여학생이 엄청 많았는데 당시에 좀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뭐냐면은 여자애들이 되게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저보다 후배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3학년, 4학년 뭐 이랬으니까 저보다 후배들이었고 나이도 뭐 몇 살씩 적고 또 더군다나 이제 제가 삼수를 해서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 차가 조금 있었거든요. 뭐 지금에서는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 대학생 때는 뭐 선월서 차이가 큰 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 차이였는데 친구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거야. 굉장히 잘해서 그러니까 발음도 원어민 발음인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쟤들 영어 너무 잘한다 해가지고 간혹 이제 애들한테 물어봐요. 하고서 야, 너 어디 고등학교 나왔어? 하면은 이를테면 이제 많은 분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무슨 해화여고 뭐 대전여고 김천여고 뭐 여고 출신들이 많으실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대답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하자면 이제 저는 샌호세 웨스트포드 하이스쿨에서 뭐 12학년까지 다니고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던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발음이 엄청 좋은 거예요. 엄청 좋아가지고 야, 얘들 뭐 영어 너무 잘한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카투사로서 뭐 가가지고 군 전역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영미권에서 살다 온 친구들처럼 잘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 수준은 하는데 걔네들 가서 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때 시험 볼 때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시험 볼 때도 보면은 저는 막 영어가 이제 그렇게 능수능란하지 않아가지고 영어로 다 써야 되거든요. 시험 볼 때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여자애들은 굉장히 이제 전투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영문학을 하면서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중대한 이제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처음으로 수행이라는 걸 접해본 때였어요. 그전에는 수행이라는 걸 안 해봤어요. 이제 경전을 읽고 불교 공부를 하긴 했지만은 좌선 수행이라는 걸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행이라는 걸 접해보고 나서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라는 이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대학교 3학년 마치자마자 제가 출가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종교학과 대학원에 모 스님 한 분이 이제 대학원 과정을 밟고 계셨어요. 그 스님에게 제가 몰래 은밀하게 상의를 했거든요. 저 사실은 출가 생각입니다. 그래서 출가하려는데 대학교 3학년 마치고 바로 출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적극적으로 말리셨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해인사로 또 출가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당신께서 생각하기로 해인사는 너무 어려운 데 중에 하나라고, 거기 행자하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리고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서 가는 게 좋다고. 이거 그래도 1년 남았으니까 1년 마치고 가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스님께서 저보다 이제 선배 스님이시죠. 결국에는 선험자니까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서 그 스님 말씀 믿고서 결국에는 이제 1년을 더 학교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나서 출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사실 별로 할 게 없으니까, 왜냐하면은 당시에 제가 동인에서 이제 소설을 쓰는 것을 했었는데 소설 쓰기도 그만둔 상황에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 막 보고 막 육조단경 보고 천수경 막 다 하석하고 무슨 어록 같은 것도 좀 봤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근데 이해 안 가죠. 이해 안 가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고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이거 절집에 들어가서 결국 배운다니까 열심히 이제 경전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수행을 하고 나면서 이제 수행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일을 했었냐면은 매일같이 이제 하루에 6시간 정도 수행을 했던 것 같아요. 대여섯 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에 수행으로 정해놓은 시간, 어떤 정해진 할당량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그때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5만 2반 매음을 한다면 하루에 3만 번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그게 보통 대여섯 시간 걸려요. 그리고 그때는 화두 수행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화두는 어떤 어른 스님, 선지식한테 이제 받아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럼 나는 뭐 기본 연습이나 하고 있지 하고서 그래서 연불하고 주력을 했었어요. 이제 신묘장구 대다러니를 하루에 200번 정도 독송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대여섯 시간 걸려요. 그렇게 어떤 하루의 목표치가 있어가지고 그걸 수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좀 유별 났죠.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공강
강의 듣다가 공강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 빈 강의실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 또 좌복 하나를 또 이제 어떻게 좀 구해 나가지고 공강 시간이 생길 때마다 그 빈 강의실에서 좌복 깔고 앉았어요. 보통 1시간씩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1시간 동안 이제 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걸어다니면서 행선하면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했어요. 이거 수행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좀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주말에 토요일에 이제 화계사에서 국제선언, 그 당시에 이제 국제선언이 3층인가 있었어요. 3층 국제선언에서 토요일 밤 9시부터 일요일 새벽 3시까지 이제 제가자들 참선 시간으로 이제 오픈을 해놨거든요. 그럼 이제 토요일 밤마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밤에 6시간, 5시간이거든요. 자정부터 새벽 1시까지는 좀 쉬어요. 그렇게 5시간 정진하다가 새벽 3시에 방선하고 나서 그때 아마 4시 반쯤에서 아마 새벽 첫 차가 다니기 시작했을 거예요. 버스가. 그러니까 약간 스님들 바로 공양하는 좀 지대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쪼그려서 자다가 4시 반쯤 일어나서 새벽 첫 차 타고서 이제 집에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당시에 수행을 한다고 이제 수행하려면 좀 앉는 게 좀 불편하지 않아야 되잖아. 좌복 깔렸지만은. 근데 이제 청바지 같은 것도 입을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약간 수행한다는 셈 치고서 제가 개량 한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때 바지 개량 한복을 입고 다녔던 거예요. 당시 인사동에 가면은 이제 한복집이 있거든요. 개량 한복집이. 그러면은 철진한 좀 개량 한복을 좀 싸게 팔아요. 그래서 뭐 2만 원, 뭐 2만 원, 3만 원 뭐 이렇게 좀 파는 거예요. 원래 개량 한복이 그렇게 싸지는 않았어요. 뭐 천연 염색을 한다든지 질이 좋으면 분명히 비싸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돈이 학생 때 그 당시에는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어떤 생활비로 살자는 좀 주의가 있어가지고 돈을 되게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가게 앞에 내놓은 이제 저렴한 가격에 이제 개량 한복을 그렇게 입고 다니고 했어요. 근데 이제 당시 뭐 그 옷가게 들어가면은 되게 부러웠던 게 있어요. 뭐냐면 두루마기. 되게 이제 검정색에 가까운 거의 뭐 되게 어두운 색 두루마기가 있었거든요. 두루마기가 있었는데 와, 두루마기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두루마기 얼마야 하니까 이제 50만 원이란 거예요. 50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예요. 비싸가지고 저거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엔 돈이 없어서 2만 원짜리 결국에는 바지 한두 개를 사고 그렇게 번갈아 입으면서 이렇게 좀 학교에도 이걸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좀 독특했겠죠. 위에까지 입는 경우도 있었어요. 개량 한복을 간혹가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위에는 그냥 가디건이라든지 티셔츠라든지 뭐 자켓이라든지 그런 거 입고 바지만 좀 개량 한복을 입고 다녔어요. 약간 미스매치가 되지만은 약간 또 그것도 뭐 괜찮을 만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학교에서 개량 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딱 2사람이었어요. 누구였냐면은 하나는 저였고 다른 한 분이 더 계셨는데 종교학과 서명원 신부님이 개량 한복을 입고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신부님 개량 한복은 되게 좋은 거였어요. 딱 보기에도 좋은 막 염색도 잘 돼 있고 질도 좋은 것 같고 2만 원짜리보다는 훨씬 좋은 거였죠. 근데 이제 재밌었어요. 참상과 삶이라는 수업을 당신께서 하셨지만은 그러면은 신부님과 학생 하나가 이제 개량 한복 입고서 같이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개량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 진짜 없었거든요. 2000년도 전에 1990년대에 좀 민족주의 노선의 운동을 하는 이제 뭐 학생의 간부들이 좀 입고 다녔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러나 2000년 넘어가서부터 개량 한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유별 났었죠. 당시에 개량 한복을 입은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기도 했어요. 사실은 좌선 목적만은 아니었어요. 다른 목적이 있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그걸 입고 다니니까 좀 학생들이 좀 기이하게 봤겠죠. 왜냐하면은 뭐 어떻게 좀 얘기를 하다 보면 혹시 도를 아십니까?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당시에 도를 아십니까가
대순진리였나? 대순진리에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포교를 하던 때여가지고 그렇게 좀 오해한 사람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이렇게 개량한복을 입고 다니니까 영문학 수업에서도 제가 개량한복 입고 다녔어요. 그러면 장영희 선생님이 제 한복을 보고서 항상 약간 놀리는 듯한 말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셨냐면, 얘 너는 바지가 없니? 너는 왜 맨날 할아버지 바지 입고 다니니? 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약간 저에 대한 약간 장난식의 그런 말씀을 좀 건네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약간 눈에 많이 띄셨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제가 영문학 수업을 들어갔지만은 제가 노트 필기는 하지 않았어요. 노트 필기는 하지 않고, 그래서 교재는 한 권 들고 가요. 한 권 들고 가지만은 필기도구 가져가게 하지만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막 열심히 적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은 녹차를 가져갔어요. 녹차를. 제가 삼수로 좀 대학을 들어가기도 했고, 또 이제 4학년쯤 되니까 보통 제 나이벌에 제 동갑내기의 친구들이 대학원에 보통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종교학과 사무실에서 조교로 하던 이제 친구이자 선배님들께서 저한테 책상 하나를 준 거예요.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책상 하나를 줘가지고 조교를 했지만은 책상을 받아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좀 사람들과 밥도 먹고 그렇게 했는데 당시에 제가 녹차에 좀 꽂혀 있어가지고 좀 좋은 녹차를 좀 구해가지고 다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책상에 다구가 있었던 거예요. 다구에다 녹차 넣고서 이렇게 우려내고서 이제 보온병에다 이렇게 넣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수업에 어떻게 가냐면은 교재와 노트와 이제 뭐 펜 같은 걸 가져가지만은 그건 이제 그렇고 보온병하고 찻잔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찻잔 놓고서 보온병에 녹차가 있잖아요. 그럼 한 잔씩 따라가면서 그걸 마시면서 수업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보통 종이컵에다가 그렇게 해서 뭐 커피를 마신다든지 그 당시만 해도 뭐 이제 뭐 그런 건 좀 흔했겠죠. 근데 이제 수업에 찻잔을 가져와서 차 따라서 마시는 학생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같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뭘 가져온지 모르고 저 술병인지 술병이라고 착각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선생님은 그걸 보고 있었죠. 쟤는 필기도 안 하고 계속 뭐를 계속 마셔도 홀짝홀짝. 그러니까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장영희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죠. 아마 학기 초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찻잔에다 녹차를 하면서 마시면서 강의만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얘, 너 뭐 마시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녹차인데요? 하니까 무슨 녹차? 이러니까 제가 직접 내린 녹차 하니까 장영희 선생님이 막 발끈하신 거예요. 약간 막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나는 이 싸구려 녹차 티백을 이제 종이컵에다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쟤는 어디서 지가 좋은 녹차 구해가지고 그걸 또 내려가지고 마오병에 담아가지고 찻잔에 담아서 지 혼자 수업 시간에 홀짝홀짝 마시고 있어요 하면서 나 쟤 녹차 마신 거 볼 때마다 얄미워 죽겠어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막 비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난이 이게 뭐냐면은 저 사람을 비난하기 위한 비난이 아니라 굉장히 애정이 넘치는 비난이었어요. 그걸 들으면 알잖아요. 그러면서 제 꼴 보기 싫다고 진짜 계속 혼자 좋은 녹차 마시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들어서 기분이 나쁘진 않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막 웃는 거예요. 얄미워 죽겠다고.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학생을 듣는 수업 듣는 제자한테 얄미워 죽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장영희 선생님 굉장히 솔직하셨어요. 솔직하시고 근데 이게 기분 나쁜 솔직함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기분이 좋아요. 그런 말 들으면은. 그래서 제가 얄미워 죽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선생님 뭐 녹차 한 잔 드릴까요? 하니까 됐어 안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학생들이 또 자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즉각적으로 막 그렇게 막 반응이 오는 거예요. 장영희 선생님은 그렇게 솔직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로서도 약간 재치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었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이 글을 한번 보니까 장영희 선생님이 또 재밌어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털털한 성격만큼이나 반항도 잘하고 솔직한 그녀는 장영희 선생님이죠. 이제 어디서 매일마다 이제 좋은 경구가 적힌 뭐 메일이나 뭐 그런 게 오기도 하잖아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도 뭐 좋은 말들 이렇게 이제 하루마다 업데이트되고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좋은 말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항을 하는 걸 좀 하셨다나 봐요. 가령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으니까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었다. 뭐 이런 글귀가 있잖아요. 이 주옥 같은 문장에 대해서 이런 이제 반항을 한 거예요. 나는 오늘도 헛되이 보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반격을 하는데 저는 이런 게 좋아요. 되게 솔직하거든요. 그렇다고 이런 이제 어쩌란 말인가 해가지고 이걸 끝낼 뿐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단도리 해보고 돌이켜보고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차를 마시면서 필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공부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왜 필기를 안 했냐면은 저는 예습을 해갔어요. 아마 뭐 학교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예습을 하는 학생은 제가 보기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읽어보고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약간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차를 마시면서 딴짓한 게 아니라 차를 마시면서도 그 수업을 듣는 거예요. 다만 필기를 안 할 뿐이지. 근데 이제 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클래스마다 이제 필기 여왕이 있잖아요. 여왕이랑 친하게 지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필기 좀 얻어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성적도 잘 나오고 했습니다. 이제 저를 가까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성실함이 내재돼 있습니다. 모범생 인자가 원래 있어요.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걸 다 해놓고 그 뒤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영희 선생님과 이제 저와 이제 관계된 몇 가지 일화가 사실은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 말씀드리는 건 맞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접고 제가 이제 장영희 선생님 책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게 내가 누리는 축복을 세어보라 178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장영희 선생님이 언젠가 한번 인터뷰를 하셨나 봐요. 잡지 기자와. 근데 이제 인터뷰 기사 내용이 암 환자 장영희, 투병하는 장영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은 장영희 선생님은 힘든 상황을 좀 초점에 맞춘다기보다는 인간 장영희, 문학 선생 장영희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좀 요청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기자가 그거를 응하고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잡지 기사의 어떤 제목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신체 장애로 천연 같은 삶을 극복하고 일어선 이 시대의 희망의 상징 장영희 교수. 그러니까 여기서 장영희 교수님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다고요. 천연 같은 삶?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남의 삶을 천연이라고 부르는가? 물론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소아마비 1급 장애인에다가 또 이제 암투병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은 그런 이제 장애와 암투병을 당신 인생의 천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람들은 이제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제 그렇게 암투병 하면서 살아가는 건 끔찍하리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 당신께서 겪어보시니까 그렇게 끔찍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그런 말처럼 나름대로 그런 장애도 삶으로서 익숙해지고 또 암투병도 그렇게 하나하나 치러내다 보니까 그것도 또한 살만한 삶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암투병이라든지 어떤 장애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도 인간이다. 나 그리고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다. 그런 인간 장영희와 어떤 선생 장영희로서 나는 알려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은 그 기자님께서 천연 같은 삶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쁘셨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뒤돌아보면 내 인생에 이렇게 넘어지기를 수십 번, 남보다 조금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에 좀 더 자주 넘어졌고, 그래서 어쩌면 넘어지기 전에 이미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는다. 넘어질 때마다 나는 번번이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일어났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모으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넘어져 봤기에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난 확신한다. 넘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모으고 있었다. 대단한 거예요. 장영인 선생님. 문학의 힘이라는 이제 고별 칼럼, 조선일보에서 이런 칼럼에서 이렇게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런 인터뷰를 봤어요. 장애인도 이것도 신체적으로 약간 불편하지만은 이것에 적응하면은 우리도 나름 일반의 삶을 살고 있다고. 다만 몸이 좀 불편한 건 사실이라고. 그러나 그렇다고 기준이 뭐 삶에 대한 기준이 뭐 높다거나 낮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어떤 장애인 분들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애인 분들이 가장 이제 듣기 싫어했던 말이라는 게 좀 전 기억에 남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신체적 역경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극복해서 어떤 대단한 성취를 이뤄낸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극소수의 굉장히 뛰어난 사람만이 장애를 딛고서 성공하고,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공하고 어떤 대단한 업적을 보이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걸 어떻게 보면 가끔 그런 장애인의 날에 그런 기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되게 싫대요. 왜냐하면은 장애인분들은 우리는 그냥 일반인이라고, 장애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은 장애와 그냥 신체적 불편 요소와 함께 살고 있다고, 왜 우리를 자꾸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고. 이 장애도 그냥 우리와 함께 사는 신체적 불편함의 요소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일반의 삶을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걸 요구한다고. 우리는 그냥 일반 장애인이라고, 우리는 그냥 일반인이라고, 단지 장애와 함께 사는 것 뿐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그게 약간 인상에 많이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고 암을 이제 투병하고 있으니까 장영희 선생님이 굉장히 천영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장영희 선생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제 강의를 듣고 그리고 접해본 분들은 장영희 선생님이 그렇게 우울하거나 거기에 낙담해 있거나 하는 분이 아니란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유쾌하세요. 장난도 많이 치시고 되게 솔직하시고. 이 책이, 저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책이 100세까지 갈 수 있었던 데에는 저는 이게 있다고 보고 있어요. 되게 솔직한 글이에요. 저도 좀 그런 편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저도 솔직한 게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겪어본 인간 장영희, 선생님 장영희는 굉장히 솔직한 분이었고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비난 같은 거를 받는다 하더라도 전혀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게 애정이 넘치는 비난이었던 거예요. 제가 본 장영희 선생님은 굉장히 당당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 당당함을 나타내는 또 책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필로그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장영희 선생님이 쓰셨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읽은 헨리 제임스의 미국인이라는 책이 앞부분에는 한 남자 인물을 소개하면서 이런 식으로 소개한 거예요. 그는 나쁜 운명을 깨울까봐 무서워 살금살금 걸었다 라고 표현한 문장이 있다. 이 문장을 보셨는데, 나는 그때 마음을 정했다. 나쁜 운명을 깨울까봐 살금살금 걷는다면 좋은 운명도 깨우지 못할 것이 아닌가. 나쁜 운명, 좋은 운명 모조리 다 깨어가며 저벅저벅 당당하게 큰 걸음으로 걸으며 살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았던 거야. 이게 나쁜 운명 깨울까봐 조심 살금살금 걸었다라는데, 이게 장년 선생님은 다른 거예요. 당신의 어떻게 보면
당신이 소아마비로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굉장히 당당한 장구의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쁜 운명, 좋은 운명, 내가 다 깨우면서 살겠다. 이게 얼마나 주체적이고 멋있는 삶의 철학입니까? 저는 장영희 선생님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게, 그리고 좋게 기억하는 게, 굉장히 멋있던 분이셨어요. 유쾌하고 진지하면서도 위트 넘치고, 그러면서도 인간미가 있고, 그러면서 또 당당하셨어요, 자신의 삶에. 저는 개인적으로 멋있는 사람이 좋아요. 물론 선수행을 하다 보면은 착한 분이 있고, 뭐 자비심 넘치는 분이 있고, 뭐 안목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제일 좋냐면은 자유로운 사람이 제일 좋아요. 자유롭게 사는 사람. 그러면서 뭐 멋있으면 더 좋고. 저는 제가 수행을 할 적에 제 눈에 들어왔던 분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좌선을 잘한다, 이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대단한 분인 건 사실이겠죠. 그러나 뭐 안목이 뛰어나다, 이것도 뭐 참 훌륭한 분이지만은, 저는 뭐 수행을 잘하고 안목을 갖추고 뭐 그런 거는 뭐 중요한 요소겠지만은, 그걸 약간 다른 차원에서 좀 자유롭게, 거기에도 걸리지 않고 좀 자유롭게 사는 스님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오히려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눈에 들어왔고, 그러면서도 좀 멋있게 사는 스님, 당당하게 사는 스님,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그런 분들을 저는 좋아했고, 비슷한 차원인 것 같아요. 저도 장영희 선생 하면 저는 이제 소아마비, 뭐 암투병 이런 거 생각 안 나요. 목발 그런 거는 부차적인 요소예요. 굉장히 멋있는 인간,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당당하게 살았던 한 사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추가적인 밝히지 않은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한번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장영희 교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뒤에 추모 낭독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께서 돌아가신 이제 2009년 5월 9일에 돌아가셨는데, 10년 뒤인 2019년 5월 9일에 서강대학교 마태학원에서 이제 낭독회가 열렸는데, 장영희 교수님의 가족과 지인, 제자,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는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장영희 교수가 남긴 문장들을 낭독하고 생전의 삶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가 알기로는 이혜인 수녀님도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어떤 글을 좀 낭독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시 제가 이 추모회를 이제 기획하던 분에게서 제가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하고는 장영희 선생님하고는 그렇게 교류 관계가 없었거든요. 없었지만은 왜 저한테 연락이 왔냐면은, 제가 장영희 선생님과의 어떤 일화들을 한번 글로 쓴 적이 있었어요. 그 글을 보시고 나서 추모 문집을 만드는데 한번 글을 써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사양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영문학과 학생도 아니었고, 그리고 장영희 교수님과 지속적인 왕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어떤 장영희 교수님의 책을 본 적도 없었어요, 사실은. 부끄럽지만은 그 사실을 몰랐거든요. 장선 선생님이 글을 쓴다는 사실을. 그래가지고 제가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좀 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낭독회를 하신 분들이나 여러분들께서는 참 장영희 교수님과 교류 관계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낭독회에는 그 추모 기념 행사는 꼭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5월 9일 날 그때 제가 오대산 상원사에서 문수전에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용맹 철야 기도라고 해서 좀 밤새도록 하는 기도였어요. 이제 뭐 제가 24시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정해진 시간을 하지만은, 제가 약간 뜻만 있으면은, 제가 어떻게 스케줄만 약간 조정을 하면은 서울에 갔다가 추모 낭독회에 갔다가 다시 이제 오대산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나 이런 게 너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추모 낭독회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었지만은 또 제 나름의 방식으로 장영희 선생님에 대한 워낙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싶었지만은 결국에는 기도가 걸려 있어가지고 제가 그러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추모 낭독회 문집에 이제 글 써달라는 이제 주최 분의 요구가 있었지만은 제가 그러지 못했고 제가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장영희 교수님을 이제 기억하고 이런 식으로 장영희 교수님을 돌이켜 보는 것도 시대를 정말 당당하게 살았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기억하는 것도 장영희 선생님을 좀 제 방식대로 기리는 하나의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장영희 교수님 이제 가신 곳에서 좀 이제 편안하시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면은 좀 더 그래도 조금은 더 편안한 몸으로 그렇게 오셔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이제 좋은 관계 가지시면서 당신의 그런 멋진 삶을 다시 한번 살아주시기를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 이걸로 장영희 선생님에 대한 그리고 장영희 선생님의 책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 대한 이제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